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소리를 많이 이렇게 못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거기 그 150페이지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뭐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저리로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의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임대료를 싸게 해서 공급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종류는 한 두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그건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중공공 임대하고 왜 그 장기 전세주택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새롭게 건설을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에서는 나중에 없으면 추가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공공임대주택도 보면요. 이게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시장이 두 개의 시장만 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적. 그 다음에 공적인 임대주택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수준이고요. 현재 한 1000채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거예요. 한 200채 규모가. 임대료는 한 50만 원 수준으로. 그러면 여기가 얘보다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에 수요가 줄겠죠. 이렇게. 얘네가 줄어들면서 이 수요가 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사적 시장에 수요가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경감했다는 혜택을 이 시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나 이주해 간 사람이나 다 혜택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이 있죠. 혜택은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다 혜택을 보겠죠. 근데 이제 단기는 공급의 조절이 힘들지만 장기가 되면 이제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이 얘들 때문에 임대 수익이 별거 없으니까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이때 비로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임대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은 원래대로 다시 1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안게 되지만 넘어간 사람은 여전히 얼마?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적 시장에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면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은 어디로 이주해 간 사람만? 공적 시장으로. 이런 장단기의 변화가 있어도요. 사회 전체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죠. 그렇죠? 왜 불변이냐면 사적 시장이 원래 1000채였잖아요. 800으로 줄었죠. 200채 줄었잖아요. 줄어든 것만큼 여기서 공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불변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불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1페이지 가시면 그래프 위에 양가로 3번에 장기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나 임대주택 시장의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151페이지에 조세정책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조세라는 것은요, 정부가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렇죠? 이 세법도 배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학개론만 수업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물어봐도 도통 뭐 반응이 없어요. 그죠? 아마 봐도 이거는 선생님들하고 통화 한번 해야 돼요. 이거는. 거기 보시면 조세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조세의 기능을 보면 이게 본원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파생적 기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원적 기능은 바로 뭐냐면 정부가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생되는 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원 배분이나 소득 재분배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뭐를 해요? 감면을 하는 정책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조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나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 역할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 다 신생아예요. 얘는 출생기념으로 할아버지가 100억을 줬고 얘는 깔끔한 애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상속받은 이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해서 여기서 일부를 떼갖고 얘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재원을 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시장에서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가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 이런 걸 유도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의 역할이고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는 해당 산업이 경기가 침체해 있을 때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겠죠.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든가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생적인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뒤에 가시면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나와 있죠.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돼서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자,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텍스를 부과해요. 그죠? 그럼 생산자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겠어요? 소비자에게. 이거를 앞으로 전가시킨다고 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전은 대부분 가격 인상의 형태로 나타나요. 또 생산자는 그중에 일부를 요소 공급자에게도 전가시킬 수 있겠죠. 이걸 뒤로 전가시킨다 해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후전은 대부분 가격 인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양복점 주인이에요. 양복 한 벌 만들어서 팔 때마다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양복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양복 한 벌의 판매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소비자에게로. 그 다음에 양복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각종 부자재가 필요하죠. 원단도 있어야 되고 단추, 지퍼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금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윤이 참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납품하는 단가를 좀 낮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뒤로 전가한다 해서 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겠죠. 그럼 임대업자는 그 세금을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게 조세 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과된 조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에 있을 때 만약에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죠. 네? 그러면 여기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을 때 얘한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부담이 더 커지고 만약에 정부가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누구에게 부과했다고 해서 걔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요. 조세 부담이 작고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얘가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그냥 단어로 탄소 비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 조세 부담액의 크기 있죠. 요 탄력성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자 부담은 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부담이 커지고요. 얘가 비탄력적이면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얘가 탄력적이면 얘 부담이 커지고 얘가 비탄력이면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의 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조세 부담액의 크기 있죠. 수요자 부담의 크기의 산정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요거 합한 것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네? 얘가 4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4죠. 얘가 1이죠. 얘가 1이잖아요. 그럼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 20%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의 과세를 하면 얘는 20원만 부담한다고요. 지금 얘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성의 수치가 크니까. 얘가 작으니까 비탄력이고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전에서 이게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들이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한 걸로. 그럼 공급자의 부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자는 얘가 4하고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에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5분의 4가 되니까 공급자는 80% 부담한다는 얘기죠. 얘는 몇 프로가? 20%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 뭐 표정이 뭐 그냥 요거라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라도 그래요. 뭐 타협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의 형태도 한 3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고 해볼 때 자, 현재 이 기울기 형태를 보면은 얘가 완만하죠. 얘가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얘가 탄력이고 얘가 어떻게 돼요? 비탄력이라고 그랬을 때 정부가 얘한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공급 곡선은 대부분 물품세 기준이에요. 세금을 보면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죠. 가격에 부과하는 게 종가세고 물품에 부과하는 걸 종량세라고 그래요. 종가세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변해요. 이렇게.
근데 종량세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으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조세 부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래프는 대부분 이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된 게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겠죠.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조정해야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이만큼 가격이 오르겠죠. 1020원.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건 수요자가 부담하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공급자 가격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게 920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공급자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920원은 이게 시장 가격이 아닌 거예요. 시장 가격에서 텍스를 뺀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부담을 얘기한다? 이게 공급자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빗금을 놓고 보게 되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크죠?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얘가 지금 탄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수요자가 많이 전가를 못 시키겠어요? 이게. 예? 얘가 대체재가 많다고요. 이게 얘한테 많이 전가를 시키면 얘가 시장을 이탈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가를 많이 못 시키는 거예요. 얘가 탄력적이니까. 지금 이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얘한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세금이 이제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때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 부담을 갖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수요자가 부담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공급자들은 108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러면 공급자 가격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980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구 부담이에요? 공급자. 그럼 요만큼은 공급자가 부담한다고요. 지금은 공급자 부담보다 수요자 부담이 커졌죠. 이유는 왜 그렇다? 얘가 필수제예요, 필수제.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전가를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탄력적이면 부담이 작죠.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커지죠. 네. 그러니까 그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급도 비탄력이면 부담이 커지죠. 탄력이면 부담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탄력적이면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탄소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2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그래프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귀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게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쪽이. 그 우리가 일반 귀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귀착의 문제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완전이라는 표현이. 근데 만약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해야 된다? 공급자가. 여러분 실전에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수요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맞게 틀리겠어요? 틀릴 거 아니에요. 완전 탄력이니까 반대로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안 벗어난다고요. 그냥 이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프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복잡한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선이죠. 그럼 지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인상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로 올라갔냐면 1,1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원 세금이 전부 다 가격 인상으로 다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수요자가 다 부담해야 되죠. 그럼 수요자가 이 부담을 단 1원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요가 줄어야죠. 수요가 감소해야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완전 비탄력이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냥 누가? 수요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또 공급자에게 100원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100원 세금 중에 단 1원이라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여야죠. 또 공급을 못 줄이잖아요. 못 줄이니까는 가격에 변화가 없잖아요. 가격이 변화니까 수요량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부가 전이나 부가 후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급자는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액 누구의 부담이다? 전액 공급자 부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거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없는데 혹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요. 조지 아저씨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등장을 했어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요, 고전학파의 원리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요,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에만. 그러니까 토지에도 어디에만 부과하냐면 지대에다가. 왜냐하면 이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잖아요. 지주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불로소득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다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균형량이 여기죠. 여기가. 여기인데 지금 조세를 부과하니까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요.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근데 토지는 공급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예,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시험에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으로도 유도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헨리 조지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152페이지 하단에 가면 정률세의 역진세적인 효과라고 하나 있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규 주택하고 재고 주택이 있죠. 어느 게 더 비탄력이에요? 신규와 재고가 있으면 신규가 비탄력이죠. 왜냐하면 얘는 생산 공급이니까. 재고 주택은 보유 공급이잖아요. 만들어진 애를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겠죠. 그럼 걔네를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죠. 기존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가 세율을 같이 적용하면 역신세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죠. 여기 보면 지금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주택이겠어요? 신규 주택. 얘를 주로 소비하는 애들이 고소득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공급이 탄력적인 애가 무슨 주택? 재고주택. 얘를 소비하는 애들이 저소득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을 구분하지 않고 세율을 같이 적용하게 되면 얘 부담은 작아지고 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과세를 해야 된다? 차등 과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금 수혜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얘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자기에게 전가가 많이 되면 공공주택 시장으로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가가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겠죠? 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업자들은 자기에게 만약에 세금이 과세가 되면 임대료 인상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임차자에게 많이 전가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세를 안 살고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 주택 시장의 임대업자들은 전가를 많이 못 시키겠죠. 조금만 많이 주면 애들이 절로 가버릴 테니까. 그러니까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의 수혜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아니 좀 아까 목감기가 와가지고 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양해를 구한다고 했더니 아예 그냥 못 들은 체 하면서 버팅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의 톤을 계속 올리게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약을 샀는데 약을 못 먹어요.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이게 졸음 이런 게 올까 봐.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오후서까지 쭉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참 이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다 인용이 돼요. 구별하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바꿔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15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라고 있죠. 네. 자, 그 동결효과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주택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뭐 토지로 나와 있는 건가요?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을 1억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얘가 6개월 후에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가격이 5천이나 올랐다는 얘기는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를 갖다가 20%를 과세하기로 했어요. 20%를.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시세가 1억 5천이잖아요. 만약에 1억 5천에 만약에 이 주택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양도세 부담을 내야 되죠. 그럼 양도세는 취득과 처분 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1,0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죠? 5천에 20%니까. 그럼 손에 쥐는 게 1억 4천이죠. 그러면 1억 투자해서 1억 4천에 팔았으니까 이익이겠구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억 4천을 받고 판 다음에 다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살려고 그러면 1억 5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에는 판다 안 판다? 안 팔죠. 이게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매매가에. 그러니까는 양도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쭉 시장에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거를 동결 효과라고 그래요. 이건 토지나 주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로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주택으로 한번 출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15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5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지문에 63번 있죠. 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한 거죠. 아까 헨리조제 토지 단위세 얘기하면서. 예. 그 맞는 지문일 거 아니에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62번에 보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겠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다 기출에 쓴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또 틀리고 그러면은 참 그런 거예요. 그죠? 예? 나중에 진짜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 이거는. 저기 16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68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18번 있죠. 24회 때 나왔죠. 거기 보시면 3번에 헨리 조지가 나오죠.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상에서 한 4번 정도 인용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을 그걸 해 주셔야 되고, 그쵸? 거기 여러분들이 170페이지 가시면 23번 문제 있죠? 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나올 때 2번에 가면 준공공임대주택 나오죠. 거기 희망주택 나오고 4번에 보면 장기전세주택 나오잖아요. 근데 장기전세주택이 30년의 범위라고 돼 있죠. 30년이면 틀리죠.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가면 장기전세주택이 이전에도 또 등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172페이지 가시면 문제 26번 있죠. 네, 얘도 이제 기출인데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1번에 보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그럼 어느 게 더 탄력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탄력적이라가 조세 부담이 적죠. 비탄력적이라가 조세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탄소비대 논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세가 나오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은 나중에 패턴이 일정해요. 패턴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분 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그냥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1차에서는 어쨌든 얘가 전략 과목이에요. 얘가. 개론이 점수 따기 더 좋아요. 개론이. 학개론생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얘가 점수 따기 더 좋은 거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론 있죠. 자, 투자론은요, 제목 자체가 노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6개에서 한 7개가 나와요. 문항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상에서는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의 목차예요. 이게 우리 여기 뭐 저기 붙어 있고 막 이런 것 있죠. 저기 가면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 있죠. 가면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이론에서는 주로 이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 있죠.
예, 요 두 가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투자자들이 투자 자산의 투자 가치를 측정할 때도 이거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요. 위험하고 뭐하고 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가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의 투자 대안 중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애들만 선택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를 선택했더라도 걔를 통해서 아주 높은 이익만 얻을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전자 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S전자하고 L전자의 투자 가치가 가장 좋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눠서 50%는 S전자, 나머지 50%는 L전자에 투자했다고 그래서 모든 수익이 다 커지고 위험은 줄어드냐면 그건 아니죠. 같은 전자주잖아요. 전자산업이 침체에 들어가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상을 다양할 필요가 있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단초는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로 끝나요.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있을 때, 요 투자 분석은 이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현금 흐름을. 그죠? 투자 대상의 현금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기법이 있죠. 기법이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얘네를 대입해서 이 현금 흐름을 토대로 한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하나 나오고요. 할인 기법에서 하나 나오고 비할인 기법에서 하나 나와요. 출제가. 그리고 계산 문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에서 한 7개. 그렇죠? 계산 문제가 한 2-3개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줘요. 그렇죠? 이제는 뭐 제가 간단하다고 얘기해도 뭐 저기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뭐 대충 그래요. 그죠? 이제 해봐야죠 뭐. 원칙적으로는 투자를 한 5, 6월 사이에까지는 투자하고 금융의 원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7월부터 2차를 이제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는 3, 4월 사이에 다 끝내야 되고, 이번까지.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투자를 좀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요. 지금 뭐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또 시계 보고 있나요? 끝날 때 안 됐나? 뭐 이런 거? 자, 투자라는 거는요, 거기 보시면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현금 수입하고요,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것을 투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지출은 언제 발생해요? 수입은 미래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시간성의 논리가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 지출하는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현재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미래 수익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면 우린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뭐는 주어져야 돼요. 최소한의 정보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위험하고 불확실성의 논리는 서로 뜻이 달라요. 하나는 최소한의 정보를 주지만 하나는 최소한의 정보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투자론에서는 그냥 같은 논리로 인식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을 때 미래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전혀 모르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를 줘요. 그 최소한의 정보가 확률이에요, 확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확률을 주죠. 호황일 때가 몇 프로, 불황일 때가 몇 프로, 정상일 때 몇 프로를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뭐를 추정하겠어요? 예상 기대 수익률 있죠. 이거를 산출을 해요. 산출한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있죠.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를 해요?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수익률이다? 그게 실현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보다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갭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크거나 작거나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위험. 그러면 이렇게 얘가 크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번에 대만에서 들어온 무슨 카스테라 기사 뜬 거 보셨죠? 에? 무슨 뭐 카스테라 왔는데 걔네가 이번에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손을 떼는 거죠. 철수하는 거죠. 철수가 된 배경이 무슨 뭐 시사 무슨 뭐 프로그래밍가 어디에서 걔네가 무슨 식용유 썼다고 그걸 뭐 시비를 트집을 잡았다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아니라 그게 원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상품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유지될 상품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겠죠. 그 자체가. 그런데 거기 기사 중에 한번 쓱 봤더니 어떤 개그맨이 그 기사가 터지기 전날 점포를 오픈을 했대요. 프랜차이즈 이걸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걔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에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나도 드디어 사장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아침이 땅 됐더니 갑자기 그 사건이 터지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이 뭐 하루 10만 원에서 10,000원으로 떨어지고 막 그런데요. 그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그런 위험을 사업위험이라고 해요. 무슨 위험? 사업위험. 그러면 그 개그맨이 그런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업 안 하면 돼요. 사업을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이런 예상하는 여러 가지를 분석한 수익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 위험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출제를 해요. 그럼 투자자는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없죠. 여러분 건강, 뭐 직장, 사업, 아이들 문제 어느 가나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 미래 어떤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보험사에게. 그런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으로 요 수익률도 산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얘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걸 갭을 유발을 하는 위험이랑 어떤 애들이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걔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렇잖아요. 그 관리하는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까지 정리하시면 1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처음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투자의 뭐 장단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하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